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트코인 메커닉스에 관해 설명을 하는 강의입니다. 먼저 지난 강의 렉처 1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렉처 1에 관한 내용을 약간 복습을 해보자면 먼저 해시 함수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해시 함수는 길이 제한이 없는 데이터에 해시 함수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은 32바이트로 출력이 되는 그런 압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이고, 해시 함수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프루프 오브 워크나 또 커미먼트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입니다. 디지털 서명은 gen, sign, verify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서명 함수이고, 사인 키를 이용해서 사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베리파이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페이퍼를 내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다음 2009년 1월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설치가 되어서 현재는 뭐 다들 뉴스를 많이 보시다시피 5,600만 원대 거래가 되는 그런 암호화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메카닉스에는 총 4가지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저희가 이번 수업에 다룰 레이어는 레이어 2와 레이어 3이며 레이어 1과 1.5는 다음 수업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레이어 1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약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최종 사용자인 A와 B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담긴 트랜잭션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난 후 이를 비트코인 P2P 네트워크에 전송합니다. 비트코인 P2P 네트워크에는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보통 9명의 마이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들의 역할은 최종 사용자들의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올리고 또 이를 통하여 보상을 받는 그런 역할의 사용자입니다. 이렇게 트랜잭션을 받고 난 후 마이너들은 자신들이 받은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트합니다. 이후 마이너마다 가지고 있는 mempool, 베리파이는 됐지만 아직 컨펌하지 않은 그런 트랜잭션을 모아놓은 곳에다가 이 트랜잭션을 모아둡니다. 이후 마이너들은 각자 멤풀에서 캔디 후보 블록을 설정합니다. 후보 블록에서 트랜잭션의 순서는 마이너가 직접 고르고요. 이때 첫 번째 순서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이후 P2P 네트워크에서 임의로 한 명의 리더를 설정합니다. 리더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후보 블록을 블록체인에 올리게 됩니다. 이후 이 올려진 블록을 모든 마이너들이 밸리데이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10분마다 반복을 하면서 리더로 설정된 마이너는 6.25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보상의 양은 4년마다 반으로 줄게 되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프로퍼티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배울 예정이지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퍼시스턴스는 블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라이브니스는 블록의 트랜잭션이 포스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 마이닝 파워의 51%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에서의 블록의 구조입니다. 블록은 블록 헤더와 그리고 바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헤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 헤더는 80바이트의 크기이며 옆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음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비트코인 프로그램의 버전 번호입니다. 그 다음 32바이트로 이루어진 이전 블록은 이전 블록의 블록 헤더에다가 해시를 2번 씌운 해시 값입니다. 세 번째 타임은 블록 생성 시간으로 1970년 1월 1일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초 단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머클 해시는 거래 해시인 머클 트리에서 루트에 위치하는 해시 값입니다. 머클 트리에 관한 내용은 렉처 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림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두 개의 트랜잭션을 해시한 후 해시한 값에 인접한 해시한 값을 계속 해시시켜서 결국 루트에 위치하는 해시 값을 트랜잭션 머클 해시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비치와 넌스 부분은 작업 증명이라는 내용을 먼저 설명해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작업 증명은 마이너가 그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그러한 작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블록체인의 마이너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노드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악의적인 노드도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노드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는 계속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 증명은 블록 해시가 특정 숫자보다 작은 값일 때 새로 블록체인에 올라간 이 새로운 블록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때 이 특정 숫자가 블록 헤더의 두 번째 값인 비츠, 즉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섯 번째 논스 부분인데 이 논스 부분은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닙니다. 가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새로운 블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논스 값에다가 4바이트니까 0부터 2의 32승까지 가능한 값이 존재하겠죠. 이 가능한 값을 하나씩 넣어봐서 유효한 블록이 될 때까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작업 증명에서의 규칙이 하나 존재하는데 누구나 10분의 연산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연산력이라는 것은 2주마다 10분을 기준으로 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업 증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이유는 넌스에다가 하나씩 값을 입력시켜서 유효한 넌스를 생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악의적인 노드가 임의로 하나의 값을 논스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이 유효하다라고 말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유효한가 검증하는 것은 그저 해시 2번을 넣어보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것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데 검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작업 증명이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블록 안에 존재하는 트랜잭션의 구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블록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앞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랜잭션은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인데 제가 설명드릴 구조는 코인베이스가 아닌 트랜잭션의 구조입니다. 트랜잭션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내역을 담아내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 하면 송금은 비트코인의 소유권의 이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버전 넘버, 그 다음 인풋, 입력부, 출력부, 그리고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 그리고 록 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인풋, 입력부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력부는 총 3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TXID, 트랜잭션 중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를 제외한 부분을 해시에 집어넣어서 32바이트의 출력값이 TXID입니다. 이때 위트니스를 제외하는 이유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웃풋 인덱스는 사용하고 싶은 출력부의 인덱스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 시그니처는 소유자가 디지털 설명을 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추후 나중에 나오는 비트코인 스크립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출력부입니다. 출력부는 value, 송금할 비트코인 값, 그리고 스크립트 PK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크립트 PK 역시 추후 비트코인 스크립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력부 부분은 송금한 비트코인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록타임은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록타임이 0일 때는 송금한 직후 이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슬라이드처럼 TX가 전송되자마자 바로 브로드캐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값으로 만약에 이 록타임 값이 5억 이하일 때는 이 록타임 값을 블록 높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그 블록 높이까지 이 트랜잭션이 유효할 때 트랜잭션을 전파합니다. 마지막으로 5억 이상일 때는 이것을 유닉스 시간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 록타임의 유닉스 시간까지 유효해야 트랜잭션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블록 높이는 제네시스 블록에서부터 생성된 블록의 개수라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예시는 스탠포드 그 슬라이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트랜잭션 1에서 인풋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아웃 배열 두 개가 있을 때 UTXO1은 밸류 2를 가지고 있고 UTXO2는 밸류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트랜잭션 2에서 TX 아웃풋 1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기 빨간색 네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UTXO2를 사용하고 UTXO2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송금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송금 수수료는 마이너에게 약간 쥐어주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출금 시에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이 트랜잭션의 우선순위가 낮아져서 더 거래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UTXO라는 것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 UTXO가 무엇이냐면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약자입니다. UTXO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기존에 저희가 돈을 거래했을 때와 비트코인을 거래했을 때 차이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먼저 저희가 돈을 거래할 때 잔액이란 개념이 존재하죠.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잔액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잔액은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UTXO 값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UTXO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와 B가 이렇게 돈 3달러를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3달러가 그냥 저장이 되겠죠. 이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비트코인을 보냈을 때 3비트코인이 저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만약에 A가 B에게 4달러를 보냈을 때 3달러와 4달러를 합쳐서 7달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의 거래 내역이 존재했을 때 7달러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서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에서 4비트코인을 전송했습니다. 그러면 3비트코인 UTX와 4비트코인 UTX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값을 합쳐서 7비트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비트코인과 4비트코인 각각 UTXO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5달러와 2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6달러를 송금할 수가 있는가? 답은 송금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합쳐서 7달러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6달러보다 크기 때문에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서는 어떨까요? 5비트코인과 2비트코인을 7비트코인으로 합쳐서 6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답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합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1,000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 이거를 반으로 찢은 다음에 각각 500원의 가치를 행사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합쳐서 쓸 수가 있는가? 아, 잠시만요. 제가 이전 개념을 잘못 설명드렸는데 합쳐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6비트코인을 보내기 위해서 그 2비트코인을 1비트코인씩 쪼갠 다음에 이것을 합칠 수 있는가 해서 보낼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비트코인 하나의 UTXO는 쪼개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이 과연 합쳐서 쓸 수 있는가 이 역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스크립트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스크립트는 그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언어 같은 개념입니다. 스크립트는 스택 머신으로 구동이 되고 튜링 완전 머신이 아니며 루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스크립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P2PKH, P2SH 그리고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두 가지 엔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는 잠금 프로그램인 스크립트 PK 그리고 해제 프로그램인 스크립트 시그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렉처 2 기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OP 코드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OP2로 26은 값을 스택에 푸시하는 것이고 duplicate트 탑을 다시 푸시한다 이런 OP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OP 코드에 관해 하나의 예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 줄로 설명할 수가 있는 스크립트인데 제가 스택 머신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니처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값이 그 프로그램에 올라왔을 때는 그 값을 푸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빨간 원은 탑 포인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PK가 들어가고 duplicate라는 OP 코드가 들어가는데 duplicate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탑 포인터에 위치한 값을 한 번 더 푸시하는 어떻게 보면 탑을 복사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해시는 탑을 뽑은 다음에 그걸 해시에서 다시 집어넣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PK 해시를 다시 넣어주고 EQ verify는 탑으로부터 두 개의 값을 팝한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경우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아닐 경우 어보트합니다. 그 다음 체크 시그는 두 개의 값을 또 팝한 다음에 이것을 베리파이해서 만약에 밸리드하다 그러면 1이란 값이 푸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엔진에 관해 두 가지 유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2KPH입니다. P2KPH는 Pay to Public Key Hash의 약자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설정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에게 5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밥은 젠 함수를 통해서 PK와 SK를 만들고 그 다음에 PK에다가 해시값을 집어넣어서 이를 비트코인 주소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어드레스 주소부에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밥이 앨리스에게 이 주소를 넘겨주게 된다면 앨리스는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은 인풋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잔액 7 비트코인에서 밥에게 보내고 싶은 5 비트코인에 관한 스크립트 PK를 만들고 두 번째로 이 5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난 후 나머지 잔돈을 다시 앨리스에게 받는 그런 스크립트 PK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스크립트 PK란 프로그램은 밑에 나와 있는 줄과 같습니다. duplicate hash 256 어드레스 EQ verify 체크 시그 이 하나의 줄이 스크립트 PK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앞서 그 블록의 트랜잭션의 구조를 설명할 때 스크립트 PK를 추후에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P2KPH에서의 스크립트 PK는 이 밑에 나와 있는 한 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후 앨리스가 송금한 그 5비트코인을 밥이 소비하고 싶을 때 밥은 TX 스펜드라는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칸에 스크립트 시그니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시그니처 PKB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 전 슬라이드에서의 스크립트 PK는 밥이 이 5비트코인을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걸어놓은 약간의 자물쇠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밥이 만든 트랜잭션에서의 스크립트 시그는 그 자물쇠를 풀어서 푸는 열쇠 같은 존재이고 그 자물쇠를 풀어서 열린 비트코인을 밥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이너는 트랜잭션을 어떻게 검사하냐면 이 스크립트 시그니처와 스크립트 PK를 컨케이트넷한
그 스크립트가 true라는 값을 출력하는가 이것을 검사하고, 마이너는 비트코인을 절도하거나 혹여나 비트코인 주소를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마이너가 이것을 공격하게 된다면 스크립트 PK 부분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디지털 서명이 인밸리데이트 하게 되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P2KPH에 사용하는 ECDSA라는 암호 시스템이 그 디지털 서명 시스템이 있는데, 이 디지털 서명 시스템에 말레어빌리티가 존재합니다. 말레어빌리티가 무엇이냐면 메시지와 시그니처를 받았을 때 누구나 시그니처가 다른 메시지 시그니처 프라임을 생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레어빌리티 때문에 마이너는 시그니처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시그니처를 변조하고, 또 이는 TX ID를 위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송신자는 트랜잭션이 포스트되기 전까지는 TX ID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TX ID가 위조돼도 이것이 위조된 것인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X ID를 만들 때 TX에다가 위트니스를 빼고 해시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레어빌리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을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위트니스가 어디로 들어가냐? 제가 처음에 트랜잭션에 설명드렸던 이 네 번째 부분,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래 두 번째 유형에 페이 투 스크립트이라는 유형이 있었죠. 하지만 이 유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중 서명에 관해 설명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서명이 무엇이냐면 M of N 서명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 M은 공개키와 일치해야 하는 서명수이고 N은 공개키 수를 의미합니다. 밑에 보시면 서명이 공개키가 여러 개이죠. 이때 서명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썼던 한 개의 PK, 한 개의 시그니처와는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앞에 0이 들어가는 것은 off by 1 오류 때문에 0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그러면 이 다중 서명을 할 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P2PKH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P2PKH를 사용하게 된다면 스크립트 PK에 공개키를 여러 개 삽입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스크립트 PK가 커집니다. 커지게 된다면 수수료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송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송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그니처와 퍼블릭키, 이 스크립트 설정을 수신자가 하면 어떨까요? 이 수신자에게 스크립트 설정권을 넘겨준 이런 유형이 Pay to Script Hash, P2SH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2SH에는 앞서 좀 다른 배경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수신자가 만약에 스크립트 조건에 조금 관심이 생기고 어떻게 스크립트가 수행되는지 보고 싶을 때 송신자에게 스크립트 PK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크립트 PK를 요청하게 된다면 이는 앨리스와 밥이 전송하는 비트코인 주소보다 편리성이 낮아지며 또 스크립트 PK에 관한 표준 통신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리딤 스크립트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리딤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해시가 포함된 스크립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딤 스크립트를 활용한 것이 P2SH의 개념입니다. P2SH의 작동법은 P2PKH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스크립트 PK와 스크립트 식의 내용이 약간 다른데, 스크립트 PK는 해시 160, 해시 리딤 스크립트 이퀄로 이루어져 있고, 스크립트 시그는 시그 1, 2, n까지, 그리고 리딤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수신자가 스크립트 설정, 즉 시그니처와 PK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 하고 P2SH에 관해 설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PK는 지금 여기 보이지 않죠? PK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리딤 스크립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딤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시그니처에서
제가 앞서 리딤 스크립트하고 칭했던 부분, 즉 이 부분에 pk가 여러 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 설명에 m과 n 값 역시 pk 앞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마이너는 오른쪽 부분에 나와 있듯이 시그니처와 pk를 컨케이트네이트한 부분이 true하다. 이때는 수신자가 올바른 스크립트를 전송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분을 잘 보시면 시그니처와 pk를 컨케이트네이트 하게 된다면 리딤, 해시 160, 리딤 해시 이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이것을 스택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 리딤 스크립트를 집어넣고 이것을 꺼내서 해시하고 다시 해시합니다. 그 다음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수신자로부터 받은 이 리딤 해시를 푸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두 개가 이퀄한가 검사하게 되죠. 여기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 오른쪽 스크립트 pk 부분은 시그니처와 pk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그니처와 pk 없이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시그니처와 pk 스크립트 설정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송신자가 지출 조건, 이 스크립트 조건을 잘 몰라도 유효한 스크립트 해시에 송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만들게 됩니다. P2SH에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 설명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렉처의 끝 부분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발표. 질문 있어요? 잠깐 그 슬라이드 좀 쉐어해 줄래요? 잠깐만 다시 한번. 네, 그 끝쪽으로 한번 네, 가보면 아까 그 멀티 시그니처, P2SH 요 직전 거가 지금 그러니까 P2SH를 안 쓰면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멀티 시그니처인데 P2SH를 안 쓰면 PK가 몇 개가 필요한 거죠,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N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N개 필요합니다. PK가 인 게. 네네. 근데 P2SH를 쓰면 어떻게 돼요? P2SH를 쓰면 PK가 리딤 스크립트에 들어가고 이 리딤 스크립트가 해시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 해시 160이 출력값이 20바이트인 해시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네. 20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N개의 PK보다 더 짧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저거 아까 그 리딤 스크립트에서 네, 어, 잠깐 그 다음 페이지였나? 네네. 여기 저기 리딤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게 PK n개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PK n개에 대한 해시 값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리딤 스크립트에는 PK 값이 들어가 있고 네. 이제 그 리딤 여러 개 전부 스크립트 다, 뭐 예를 들어서, 음. 네네.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PK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지금 스크립트 시그. 네네. 이게 지금 리딤 스크립트 가요? 아니면 어떤 게 제일 밑에 아, 있는 게 리듬 스크립트 예제인가요? 어느 게 리듬 스크립트 예제예요? 밑에 파란 부분이 리딤 스크립트이고요. 네. 그 빨간 부분은 그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전송하는 해시 리딤 스크립트를 의미합니다. 수신자가 송신자, 송신자가 수신자.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학습했습니다.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수신자가 유효한 스크립트를 제공한다. 수신자가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 앨리스에게 송신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걸요? 그 리딤 스크립트의 해시 값이요.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리듬 스크립트가 지금 이 스크립트 PK나 스크립트 시그를 쓰는 것보다 네, 지금 공간 면에서 더 효율적인 거죠? 네네, 맞나요? 네,
그 이유가 뭐인 거죠? 만약 여기 보면 스크립트 시그가 리듬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 네, 리듬 스크립트란 게 없다면 그런 PK들을 여러 개를 쭉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이게 없다면 아까 앞에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25페이지인가? 지금 M of N 공개키와 일치해야 하는 서명의 수. 이게 지금 뭐 10개 중에 3개만 맞아도 동작하는 그런 멀티 시그니처인 건가요? 만약에 m이 3이고 n이 10이 된다면 그렇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멀티 시그니처고. 그럼 다시 네, 26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시그니처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리듬 스크립트에서는 원래는 PK가 들어가야 되는데 PK를 넣지 않는다는 거였죠. 아까 네네, 27페이지에서 보면. 그래서 PK 넣는 대신에 리듬이란 값을 넣는다는 거고. 맞나요? 네, 리듬 해시를 맞습니다. 넣는 건가? 네, 리듬 해시를 넣습니다. 리듬 해시란 거랑은 그 PK 1, 2, 3이면 1, 2, 3에 대한 해시예요. 해시를 각각 넣는 거예요? 아니면 1, 2, 3을 한꺼번에 해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 스크립트가 이 PK1, PK2, PK3 체크 멀티시까지 모두 리듬 스크립트이고 이거를 음. 리듬 스크립트를 해시 값에 통째로 집어넣어서 그 해시 값을 PK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요 스크립트 자체를 해시해가지고 집어넣는다고요? 네네, 저 명령어 자체를. 네네. 그러면 확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마이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너는, 네, 마이너. 그 마이너는 이제 그 여기 오른쪽 부분에서 시그니처 PK를 연결한 이게 만약에 true를 출력했을 때 수신자가 올바른 스크립트를 전송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밑에 시그니처가 true를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밸리드할 때는 뭐 스크립트가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연결된 부분 프로그램을 제가 이 밑부분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딤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을 해시한 값과 수신자가 준 리딤 해시 이 값이 같을 때 수신자가 올바른 리딤 스크립트를 전송했다고 마이너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어, 트랜잭션을 만들 때 수신자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트랜잭션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송, 스크립트 설정을 수신자가 하기 때문에 시그니처와 PK를 수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 시그니처는 그럼 수신자가 만든 시그니처인 거예요? 네, 수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트랜잭션 만들기 전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뭐 주고받고 해가지고 미리 다 해놓고 나서 결과만 이제 트랜잭션 만들어서 마이너한테 넘기는 식이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네, P2 뭐였죠? 25페이지인가 P2 24페이지인가? PKH. 네, P2 PKH는 송신자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고, 맞죠? 네네, 그다음에 P2 PK, P2 SH 네, P2S. 이것은 송신자랑 수신자랑 같이 해서 만드는 트랜잭션이고. 네, 그렇지만 그 스크립트의 길이를 결정하는 그런 약간 결정권 같은 거는 수신자에게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고. 그 네, 왜냐면 그 스크립트 PK에는 이 해시 값이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크립트 PK가 길다고 해도 스크립트 길이는 시그니처 시그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알겠어요.
뭐 정확하게는 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하는 게 P2SH다. 이 네. P2SH가 비트코인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다중 서명을 사용할 때 많이 때는 P2SH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돈 보낸 사람이 이제 뭐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에는 받을 네네. 사람들하고 연락을 미리 해가지고 트랜잭션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보낸다. 네. 비트코인에서는 별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멀티 시그니처를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뭐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송지용, 이호식 네 그렇게 두 분이 발표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2명씩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